한 80년 정도 뒤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2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과는 많이 다릅니다. 입학하면 친구가 없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심지어 일본과 비교해도 너무 낮습니다. 게다가 OECD 평균의 절반보다도 낮고 우리나라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나라인 이탈리아보다도 격차가 너무 납니다. 즉 대한민국 출산율이 세계 꼴찌인데 압도적인 세계 꼴찌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치적으로 많이 안 낳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얼마나 안 낳는 거냐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 넘는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2100년, 한 80년 정도 뒤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2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3천만 명이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이게 황당한 소리 같지만 인구 절벽 현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선 출생아 수를 비교해보죠. 1970년도 출생아 수는 100만 명이었지만 2020년도 출생아 수는 25만 명으로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이렇게 출생아 수가 점점 작아지다 보니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대한민국 인구는 줄어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지금 3년 연속 인구가 줄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게다가 사망자가 늘어나는 속도는 더 빠르고 출생아가 줄어드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서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솔직히 저는 평소에는 잘 몰랐습니다. 일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길 가다 보면 애들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린이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과는 많이 다릅니다. 초등학교를 한번 같이 보시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땐 신입생이 몇 명이었나요? 저 때는 한 학년에 500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한 반에 40명 정도는 됐고 그게 10몇 반까지 있었으니까 50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2023년 올해 신입생이 없는 곳이 147곳입니다. 게다가 신입생이 한 명인 나홀로 신입생이 있는 곳도 140곳이라고 하는데요. 나홀로 신입생 그 친구는 입학하면 친구가 없는 겁니다. 같은 학년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초중고 학생 수는 8년 안에 100만 명이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생아 수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정부가 손 놓고 있었냐? 그건 또 아닙니다.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출범으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280조 원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썼지만 출산율은 2015년부터 7년 연속 감소 중이고 매번 세계 신기록을 찍고 있습니다. 즉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앞으로 하는 얘기는 인구학자이자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인 조영태 교수님의 의견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보육과 양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의 부모급여가 있죠. 아이를 키울 때 드는 돈을 조금이라도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데요. 왜냐하면 진짜 이유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자녀를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게다가 요즘 비혼주의도 성행하고 있고요. 청년 실업률도 원인이 되겠고 땅값이 지금 엄청 비싼 것도 원인이 되겠죠. 게다가 아이를 낳으면 여성 커리어가 아주 작살난다는 현실도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조영태 교수님은 완전 다른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님이 제기한 가장 큰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청소년 집중 문제입니다. 서울의 출산율은 대한민국 중에서도 베스트입니다. 0.59를 찍었죠. 그만큼 서울과 수도권에서 애를 낳기가 더 힘들다는 뜻인데요. 서울에서 경쟁이 너무 심화돼서 애 낳을 생각을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제 밥 벌어먹기도 힘든데 과연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여유가 될까요? 게다가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정말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자식을 낳아야지 혹은 결혼도 솔직히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 자신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애 낳을 생각은 서울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애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진짜 하나도 든 적이 없어요. 일단 서울로 사람이 집중되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 이후라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서울대학의 선호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점점 모이고 하다 보니 경쟁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같은 세대만 경쟁할 뿐만 아니라 윗세대도 경쟁해야 되고 아랫세대와도 경쟁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경쟁이 너무 빡센 거죠. 그러다 보니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심리적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겨우겨우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조금 여유가 있어도 애를 낳게 되면 양육비, 사교육비,
그다음 뭐 집값도 내야 돼서 돈 내갈 곳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돌볼 시간도 없고요. 또한 사람이 많아서 경쟁이 센 것도 있겠지만 요즘 세대들이 웬만한 직업으로는 만족을 못한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선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집에 차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승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형차 위주의 차가 많았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 태어나는 젊은 세대들은 태어나자마자 자본주의 안에 살고 있죠. 일단 부모님 차가 적어도 소나타나 그랜저를 몰고 있고, 혹은 집에 몇백만 원 되는 전자기기가 한두 개가 아니죠. 휴대폰만 하더라도 하나에 몇십만 원이 하니까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그런 비싼 거 안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본인들은 못해도 소나타나 그랜저 이상은 타야 되는 겁니다.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더 좋은, 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하지만 그런 자리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극심한 경쟁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 좋은, 돈을 더 많이 주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젊은 청년들이 서울로 몰리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몰리기 때문에 지방에는 청년이 없는 것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지방의 여성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방은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엔 남성 일자리가 많고 여성이 선호하는 사무직은 서울로 몰려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이 서울로 올라와서 일자리를 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엔 여자가 많아지고 지방에는 남자가 많이 있어서 성비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남자들은 여성이 없어서 결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지방 남성들에게는 총 3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로 이직을 하던지, 두 번째는 결혼을 하지 않던지, 세 번째는 서울에 있는 여자를 만나서 지방으로 데리고 오던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많은 여성들이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방에 다니고 있는 남자가 서울에서 여자를 만났다고 합시다. 그 여자가 과연 남자를 따라서 지방으로 내려갈까요? 절대 안 내려갑니다. 본인의 직업이 서울에 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데 굳이 결혼을 위해서 그 남자를 따라간다? 그럴 여자는 젊은 세대에 많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심한 경쟁을 막고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는 서울 집중화를 막아야 된다는 게 교수님의 생각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가장 힘든 경쟁 시기를 살고 있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교수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혹여나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나 때가 더 힘들었지 마. 무슨 지금 뭐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열심히 해봐 라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틀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땐 열심히 하면 됐지만 지금은 열심히 해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0에서 100으로 가는 건 쉬울 수 있겠지만 100에서 101, 110으로 가는 건 훨씬 더 어렵다는 게 교수님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수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2002년생 이후 출생자들에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2002년부터 출생아 수가 50만 명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2002년 이전에는 출생아 수가 100만 명, 70만 명 이렇게 엄청 많은 출생아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였던 거죠. 하지만 2002년 출생아들은 그나마 사람 수가 적고 출생아 수가 적기 때문에 경쟁이 덜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이렇게 2002년 이후에 출생아들이 10년 뒤에는 애를 낳을 나이가 될 텐데요. 꼭 본인의 삶이 많이 여유로워져서 애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는 게 교수님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사회 구조가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성세대나 윗세대들이 계속 경쟁감을 부여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들의 경쟁감이 적고 경쟁감을 덜 느끼게 해서 삶을 좀 여유롭게 해서 애를 많이 낳자가 목표인데 기성세대들이 경쟁감을 계속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100만 명이나 70만 명이 대학을 갈 때 대학의 입시 제도는 수능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0만 명 이하의 출생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지금의 제도를 계속 유지해서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말은 즉 기존의 제도에 젊은 세대들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출생아 수가 달라지게 되면 그에 맞게 사회제도도 바꿔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있다는 거죠. 한국에선 있던 제도를 다른 제도로 바꾸는 게 새로운 제도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경쟁이 좀 덜해질 것이다, 조금은 더 살만해질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윗세대를 보면서 나도 경쟁이 엄청 심할 거야, 나도 정말 힘들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애를 안 낳게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윗세대가 젊은 세대들에게 그들에게 좀 더 안정감을 주고 그들을 위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기성세대는 청년 세대들에게 경고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직접 경고를 받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기성세대가 만들어낸 사회제도에 청년들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 맞는 사회제도로 바꿔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가 새로 생기거나 많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소한의 시사를 쉽고 간결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을 통해 매주 뜨거운 시사를 확인하세요.